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 교육학의 홍쌤입니다. 오늘은 왜 홍쌤님 얼굴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나요? 네, 오늘은 ASMR입니다. 농담이고요. 지난 시간에 그 2020년도 그 교육학 기출문제 분석했잖아요. 그때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넣다 보니까 그 노트랑 이 기출문제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이. 그래서 오늘은 2019년도 기출문제를 조금 크게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셔서 2019년도 기출문제 교육학 논술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기출문제를 꼭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수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 논술 문제를 한번 뽀개러 한번 가봅시다. 교육학 논술을요. 먼저 제목부터 봅시다. 제가 제목은 항상 여기 있댔죠. 이게 제목이에요. 아이고, 잠시만요. 펜으로 좀 바꾸고요. 자, 이게 제목입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고 딱 나와 있죠. 제목은 항상 여기 이런 주제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주제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 주제가 들어가거든요.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주제, 이것이 제가 항상 제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2020년 교육학 논술 기출을 분석하면서 제가 서론이 어디 있댔죠? 제목과 서론은 항상 이 문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문제에서 서론을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도 교육학 논술은 서론을 문제에서 유추하기가 쉬웠는데 2019년도는 서론을 이 문제에서 유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홍쌤, 거짓말이었네. 서론에서 다 이 서론을 전부 다 문제에서 유추할 수 있다더니 순 뻥이네. 네, 미안합니다.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9년도 거는 서론을 문제에서 유추하기 어렵죠. 그러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서론을 바로 이 문제에서 유추하기 어렵다면 어디에서 유추하면 될까요? 어디에서 유추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문에서 유추하면 됩니다. 지문에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지문을 한 번도 안 본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논술을 써갑니다. 논술을 써갈 때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아까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이것이 제목이고요. 자, 서론 한번 봅시다. 서론은 김 교사가 모둠 활동 수업한 후 성찰한 내용입니다. 그쵸? 요거를 보고 김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썼다 했으니까 뭐가 포인트죠? 네, 모둠 활동하고 나서 수업 개선을 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서론이 모두 다 문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핵심 포인트는 서론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서론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포인트인 모둠 활동과 수업 개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론을 지문에서부터 유추해 봅시다. 제가 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샵 1번부터 샵 4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샵 1번부터 샵 4번까지 있는 것은 샵이래. 발음이 안 돼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요게 1번. 자,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1번. 그 다음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2번. 평가 도구의 제작이 3번. 교사의 지도성이 4번이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이게 밑에 배점에 가면 또 하이픈 4개가 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거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이 요쪽 1번과 2번이 요쪽 2번과 3번이 요쪽 3번과 4번이 요쪽 4번과 100% 1대1로 매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번부터 4번은 다시 배점과 1대1로 매칭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뭐 하다 말았죠? 서론하다 말았죠, 서론. 그럼 다시 서론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목은 여러분 알겠죠? 제목은 요거 좀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우고. 자, 제목은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인데 그게 모둠 활동과 연결돼야 됩니다. 봅시다. 오늘 모둠 활동에서 보니 다른 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하는 두 학생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C의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개별 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를 읽어보면 네, A가 아니고요. 샵 1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의 특성을 잘 살려 모둠을 이끌도록 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서론을 이렇게 쓴 겁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 학생의 특성을 살려서 수업을 하기 위해 모둠 중심으로 활동 수업을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 등장하는 꽁꽁중학교 김교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둠 활동 수업을 보면 모둠에 참여하지 않는, 모둠 참여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등장하죠. 또 그 말은 샵 2번에도 등장합니다.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둠 중심의 학습을 할 때는 학생들 중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모둠 구성할 때죠. 모둠 구성할 때 특히 태도나 성격 같은 정의적 요소를 반영한다든지, 더 나은 모둠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새로운 지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업 개선을 중심으로 모둠형 수업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교사가 반성적 실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본 논문에서는, 죄송합니다, 본 논문이 아니죠, 본고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저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 읽으면서 서론 썼습니다. 그쵸? 자, 2020년 문제 같이 이 문제에 뭔가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면 서론을 거기에서 끌어다 써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문제 같이 이렇게 문제 자체에 정보가 많이 없을 때는 어디에서 서론을 끌고 온다고요? 네, 이 지문에서 서론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 많은 책을 읽으세요. 교육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론 쓰는 방법을 익혀두세요. 서론 쓸 때는 뭐 이것저것 뭐 원칙이 있어요. 서론 쓸 때는 뭐 요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이거 몇 개 외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져 있으면 훨씬 서론 쓰기가 쉽겠죠. 그리고 부담감도 적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문제를 읽고 또는 지문을 읽고 거기서부터 서론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기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쫙 한번 펼쳐보고요. 먼저 풀어보세요. 교육학 각각의 학문들, 교육철학,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공학,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익히기 전에 서론을 내가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교육학 논술의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교육학 논술에서요,
서론과 제목을 정하는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점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요. 이거 지웠습니다. 자, 배점으로 내려가 볼게요. 배점으로 내려가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거 4점입니다. 그쵸? 이거 또 펜을 찍고요. 이거 4점입니다. 그쵸? 이거 4점. 그 다음에 2번이 요거 4점입니다. 요거 4점, 요거 3점입니다. 그럼 4, 3, 12에 이거 15점입니다. 그쵸? 15점입니다. 이 15점 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댔죠? 예, 본론에 들어가야 된댔습니다. 본론. 그럼 이게 본론 첫째가 되고, 이게 본론 둘째가 되고, 이게 본론 셋째가 되고, 이게 본론 넷째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본론 안에 이미 15점이 결정납니다. 그럼 나머지 5점은 여기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과 주제와의 연계성이 있느냐가 3점입니다. 그쵸? 그럼 이건 뭐냐? 요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 3점은요. 지우개 어디 갔어? 지우개 여기 있다. 요 3점은 이렇습니다. 요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멋들어지게 쓰란 뜻이 아니고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주제를 다 한 번씩 다뤄주고 있느냐입니다. 서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면 1점, 본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면 1점, 결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면 1점입니다. 그럼 아까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제목이었잖아요. 그럼 올라가 봅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죠. 자, 이거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입니다. 그쵸? 그러면 서론을 쓸 때 서론 안에서도 이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다음에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언급해줘야 됩니다. 즉, 서론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말을 언급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1점을 받아요. 본론에서도 요거와 관련된 말을 하나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1점을 받아요. 결론에서도 요 말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1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되고 뭐 구성주의 사회에서 학습자들의 경험이 뭐 충분하게 필요하고 뭐 모든 수업은 학생들의 뭐 이렇게 비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이런 아주 미사 여구를 섞은 서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쓴다고 해서 1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서론에서 1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이 구성이 주제와 연계되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서론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주제를 한번 써주는 거예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서론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본론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언급해놓고 이것들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쓰고, 결론에서는 자, 이제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써도 돼요. 서론 이렇게 쓰고, 서론에서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에 대해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모둠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정서적인 게 안 되는 학생도 있고 교사가 새로운 지도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거 다 어디 있었어요? 아까 그거 다 아까 지문에 있었잖아요. 본론은 당연히 본론은 여기서 답을 쓸 거니까 당연히 주제와 관련되죠. 그 다음 결론은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거예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 본론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뭐 가드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타일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평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이 지도성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표현의 적절성. 여러분 이거 논술 쓰면서 영어 쓸 거 아니잖아요. 논술 쓰면서 욕 쓸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현의 적절성은 대체로 다 1점, 2점 받아요. 아니 말을 쓰다가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거나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러면 표현의 적절성을 못 받겠죠. 대체로 못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러시아 말을 쓸 것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말 쓸 것도 아닌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심사위원 보고 여러분 내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적절성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요. 자, 이 5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에 이 주제와 관련된 말을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3점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언급만 해주면 3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서론을 멋지게 써야 되겠다. 서론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는 없다고.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 쓰는 거 가지고 글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전공책을 한 번 더 들여다봐요. 서론을 어떻게 쓸 건가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교육학책을 한 번 더 들여다봐요.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서론을 어디에서 찾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020 기출 같으면 여기에서 찾고 2020 기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찾고 만약에 여기 없을 때는 어디서 찾는다? 지문에서 찾는다. 무조건 거기에 문제와 지문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쓴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목과 서론 쓰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 제목과 서론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볼게요. 제가 2020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에 보면 딱 나온다고 했죠.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1번,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2번, 평가 도구의 제작이 3번, 교사의 지도성이 4번이라 했고, 이게 밑에 나오는 배점의 하이픈과 연결될 거다라고 했죠. 그럼 배점의 하이픈이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배점의 하이픈이 4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내려가 볼게요. 자, 배점의 하이픈 몇 개 나와요? 4개 딱 나오죠? 4개 나오죠? 4개 나오죠? 그러면 여기 샵 1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샵 1번이라고 생각해서 다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에 대한 이해. 그럼 이거 뭐라고요? 이거 학습자에 대한 이해예요. 이 학습자에 대한 이해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그럼 요거 앞에 뭐라 써놔야 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써놔야 된다고. 그럼 3번. 평가 도구의 제작. 요건 평가 도구의 제작이라 써놔야 된다고. 4번. 교사의 지도성이죠. 교사의 지도성에 대해 써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면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이면지를 받으면 요 위에 이면지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2019년도도 있어요. 여기 여백도 있죠? 여기 쭉 올라가면 초안 작성 용지가 있다고. 그럼 초안 작성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뭐부터 써야 된다고요? 자, 요렇게 딱 써볼게요. 여기 요렇게 좀 더 내려가서 써볼게요. 자, 초안 작성 용지 이렇게 써야 돼. 1.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에 대한 이해. 2가 뭐죠? 교육과정 선정 조직이었나요? 선정 조직. 3번이 뭐였죠? 3번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내가 요새 머리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가물가물해요. 3번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네. 2번이 평가 도구의 제작. 3번이 지우개로 좀 지웁시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죠. 교육과정 편성 운영. 3번이 뭐였지? 머리가 왜 이리 나빠? 큰일 났어요, 나. 3번이 평가 도구의 제작이네. 3번이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 도구의 제작. 4번이 지도성이었죠. 4번이 지도성.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초안 작성 용지에다가. 그럼 보세요. 1번은 다중지능 이론 관점이죠. 그러면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한다?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뭐가 나와요?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이죠. 지능의 명칭과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1번은 그 지능의 명칭, 그 다음에 2번은 이 지능의 개념, 이게 어떤 지능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요거죠. 개별 과제 C에게 줄 수 있는
개별 과제. 그 다음에 4번이 뭐죠? 4번이 적절한 이유죠. 4번은 3번의 이유죠. 요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똥똥 찍고 제가 여기다 뭐 쓰랬어요? 정답 쓰랬죠. 정답 쓰랬어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요 밑에다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동그라미 1번. 여기 보면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 쓰고 2번 만족의 원리 쓰고 뭐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요렇게 제가 초안 용지에다 쓰고 여기다 답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답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배점에서 한번 나눠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을 써야 돼요. 이 본론 쓰기도 얼마나 좋아. 첫째,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 따르면 A, B 학생의 공통된 관점의 지능은 요거다, 그죠? 요거 1점, 그 다음에 요거 2점, 요거 1점이죠. 개념 1점, 그 다음에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 1점, 과제가 적절한 이유 1점, 그럼 1점, 2점, 3점, 4점, 4점 딱 떨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여기 있다.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첫 번째 물음을 설명하고,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하고,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을 근거해서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시를 쓰시오. 이게 1점, 이게 1점, 이게 1점, 이게 1점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내가 아무리 구구절절히, 내가 한바닥 까덕하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알아가지고 다중지능 이론만 빽빽하게 본문에 썼어. 나머지 3개 못 썼어. 그럼 몇 점밖에 못 받아요? 그럼 4점밖에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임용고사 시험은 뭐라고요? 단답형 시험이라고. 단답형 시험. 이게 총 15점이니까 답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답이 15개 나와야 된다고. 키워드가 15개 나와야 된다고. 키워드를 15개 못 쓰면 15점을 못 받는다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되나요? 그럼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 지능의 명칭 1개 키워드, 개념 2개 키워드, 개별 과제 3개 키워드, 그 다음에 적절한 이유 4개 키워드, 그 다음에 이 기회의 원리 5개 키워드, 그 다음에 만족의 원리 6개 키워드,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 7개 키워드,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에 의해 8개 키워드, 척도법의 명칭, 이거죠, 명칭 9번째 키워드, 이 척도법을 적용하기 위해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점 10번째 키워드, 김 교사가 사용한 신뢰도 추정 방법의 명칭 11번째 키워드, 개념 12번째 키워드, 그 다음 바스의 지도성의 명칭 13번째 키워드,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이 지도를 신장할 수 있는 방법 2개죠. 그러니까 2개니까 14, 15 키워드 딱 15개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요. 이렇게 초안 작성 용지에다가 이 키워드부터 먼저 찾아요. 키워드부터 찾아야 그 다음 걸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잠시만요. 내가 이제 초안 작성 용지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초안 작성 용지 이렇게 쓴다고요. 1. 학생에 대한 이해죠. 학생에 대한 이해. 그걸 누구요? 가드너에 따라서, 다중지능 이론에 따라서 가면 1번, 2번, 3번, 4번 이래 있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써. 이렇게 답 써. 그 다음에 2.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죠. 편성 운영. 거기서 타일러가 있었죠. 타일러의 무슨 원리, 그 다음에 뭐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뭐 예시, 이렇게 4개 있었죠. 그 다음 3번 아까 뭐가 있었죠? 3번이 평가, 척도와 관련된 거죠. 그럼 평가와 관련된 거, 아까 뭐 척도법의 명칭, 뭐 척도법의 개념, 그 다음에 뭐 할 때 신뢰도 추정 방법, 그거 할 때 뭐 유의점, 이렇게 4개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지도성이죠. 지도성 이렇게 쓰고, 지도성 뭐의 개념 이렇게 써야 됐나? 명칭을 써야 됐나? 1번, 그 다음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딱 돼 있었다고. 그죠? 이렇게 딱 돼 있었다고. 그럼 여기 이 빈칸 빈줄에 여러분들이 다
답을 써야 된다고요. 그렇게 답을 써야 하나하나 답을 키워드를 써놔야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찾아서 써놓는 훈련을 해놔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2019년도 기출문제에 이 답을 모른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용어는 하나씩 배워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글을 잘 써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글을 잘 쓰는 게 교육학 논술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 문제에서 몇 개를 묻고 있는지 15점이면 15개 키워드를 정확하게 뭘 묻고 있는지 하는 이런 표를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몇 월이죠? 지금 6월이잖아요.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해봐도 이거 기출문제 10개만 가지고 연습해봐도 이렇게 표 만드는 거 금방 해요, 금방. 이렇게 구조화해서 내가 어디에 무슨 키워드를 넣어야 할지를 먼저 익혀야 하는데 어디에 무슨 키워드 넣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구절절 글부터 드립다 쓰면 아니 가드너 얘기 쓰다 보면은 용지의 절반이 찬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쓸 게 없어. 막 교육과정 편성 막 이상하게 쓰고 평가 이상하게 쓰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모르면 제가 어떻게 하랬어요? 지문에서 키워드의 답을 힌트를 얻어라 라고 했죠. 그럼 한번 봅시다. 키워드에 과연 지문에 키워드와 관련한 힌트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문이죠. 1번 문제가 뭐였냐면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관점으로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을 쓰랬어요. 명칭과 개념. 그럼 봅시다. A 학생을 봅시다. A 학생은 언어가 뛰어나고 아이고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A 학생은 언어가 뛰어나고 B 학생은 수리가 뛰어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모둠 활동에서 보니까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러면 보세요. 명칭을 내가 뭔지 몰라요.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명칭의 개념을 알아. 뭐냐? 다른 학생을 도와주고 상호작용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어디 갔어? 이게 바로 이거죠. 지능의 개념이죠. 이 지능의 개념이죠. 이 지능의 개념. 내가 몰라도 쓴다고. 이 지능의 개념이 뭐라고요? 이거죠. 서로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잘하는 거. 그럼 이거 사회관계적 지능이거든요. 근데 사회관계적 지능이 뭔지 몰라. 그럼 나 뭐라고 쓰라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사회관계적 지능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능의 명칭. 지능의 명칭은 상호작용 중심 지능 이렇게 써요. 그거 어디 나와요? 여기 있잖아. 도와주면서 상호작용 잘하는 거. 요렇게만 쓰면 부분 점수 받는다고 상호작용 중심 지능 써야 안 쓰는 것보다 낫잖아. 그 다음에 개념은 어디 있어요? 개념 여기 있잖아. 그냥 그대로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 잘하는 것 이렇게 쓰면 바로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답은 뭐예요?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 그럼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과제는 뭔지 봅시다. C 학생은 모둠 활동을 잘 참여 안 했어. 그럼 사회관계적 지능은 떨어져. 근데 뭐 좋아요?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거 성찰적 지능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성찰적 지능이라는 말을 써주면 좋아. 근데 성찰적 지능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는 뭐겠어요?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파악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를 하게끔 합니다. 딱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는 뭐예요? 얘는 딱 나오잖아. 자신의 강점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니까요. 여기 보면 딱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C 학생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니까 그런 과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여기서 내가 A, B 학생의 공통적인 지능의 명칭 몰라.
그 다음에 개별 과제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거 잘 읽어보면 뭔 알아요? 이 지능의 개념 알고 이 학생에게 왜 C 학생에게 이걸 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죠. 그러니까 1번만 잘 읽어도 최소 2점은 본다고. 최소 2점은 본다고. 이런 식으로 1번부터 샵 4번까지를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 답을. 내가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는 하워드 가드너의 요 지능의 명칭은 사회관계적 지능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못 쓰겠으면 또는 하워드 가드너의 상호작용적 지능의 개념이란 이렇게 딱 쓰면 좋은데 그렇게 못 쓰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라고요. 답을 찾는 훈련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서론 쓰는 법입니다. 서론 쓰는 법. 서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목하고 그 다음에 서론에 대한 글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 글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목은 어디에 있겠죠? 반드시 제목은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서론에 대한 글은 문제에서 찾거나 또는 지문에서 찾으라고 했죠. 맞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뭐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주제와 반드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한번 언급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쵸? 주제를 한번 언급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문제에서 3개를 물으면 본론 3개가 되고 문제에서 4개를 물으면 본론이 4개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쓰십시오. 그 다음에 넷째까지 쓰고 난 후에 반드시 뭐를 언급해 주라 했어요? 주제를 한번 언급해 주라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은 반드시 뭐로 시작하는 게 좋냐면 주제로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 2019년도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주제에 대해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면 끝나요. 1점 받아요. 끝났어. 근데 정리하자면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본론을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본론을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끝난다고. 그럼 여기가 키워드 핵심이야. 그럼 여기가 대체로 15점인데 여기에 15개의 키워드를 찾아서 반드시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 정답인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 자, 채점자는 그럼 어떻게 채점하냐? 자, 제가 채점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채점하느냐? 보세요. 쫙 읽어 나갑니다. 서론에 주제와 연결돼 있네.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없네. 떼고,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결론에 요거 있네. 1점. 다 더하면 몇 점이지? 다 더하면 이게, 13점이네. 표현은 어땠지? 표현 괜찮은 것 같네. 1점. 표현 이상하네. 빵점. 표현 좋네. 2점. 요렇게 다 더하면 몇 점이지? 14, 16점이네. 근데 얘가, 이거는 상호작용 지능이라고 썼네. 여기 0.5점 줘야지. 세모. 그럼 얘는 15.5점. 요렇게 채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을 멋지게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반드시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2018년, 2017년 기출을 가지고 분석해 드릴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분석만 계속하면 우리가 교육학 논술 특강, 교육학의 하위 학문들 특강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은 제가 이제 이번 2번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기출 분석은 혹시라도 기출 분석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달리는 걸 보고 다른 연도 거들 기출도 분석해 드리든지 아니면 기출을 중심으로 한편에 글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 철학부터 들어가기 전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육학 하위 학문들을 한눈에 한 큐에 깰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것도 금방 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꼭 내용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있거나 요청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